네, 7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품행장애를 가진 우리 진규라는 학생을, 잠깐만요. 네. 자, 품행장애예요. 품행장애를 가진 진규라는 학생을 지도한 일반 교사의 사례예요. 그래서 사례에서 드러난 그 최 교사의 문제점을 찾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최 교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규의 중재 방안 두 가지를 서술하라 그랬어요. 예, 품행장애 많죠. 예, 품행장애 가진 학생도 많고 ADHD도 많이 났었고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품행장애 학생인 진규는 학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막 주먹을 휘두르고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면 최 교사는 진규를 교실 앞으로 불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려고 자로 손바닥을 때렸대요. 교실 앞으로 불러서. 하지만 진규의 폭력성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 학급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기만 했다는 거죠. 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여기 교실 앞으로 불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끔 알려주고자 손바닥을 때린 거죠. 교실 앞으로 불러 손바닥을 때린 것. 그쵸? 그래서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큰 범주 내에서 보면은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교사와 크게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이거는요, 선생님 딱 떨어지는 정답이라기보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차원이에요.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서 이거를 쓰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일단은 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문제 행동도 더 악화되거나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도피라던가 회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행동을 잠시 중단만 시켰을 뿐 아니라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쓰신 것도 다양해요. 자, 사례로 또 한번 볼까요? 최 교사의 문제점은 일단은요, 교실 앞으로 불러서 진규를 자로 손바닥으로 때린 건데, 즉 뭐예요? 체벌 행위였죠. 자, 이로 인해서 어머나, 예.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뭐예요? 문제 행동을 중단시킬 뿐이지, 잠시 그 문제 행동을 중단시켰을 뿐이지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벌에는 학생의 학습과 관련 요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피와 회피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진규는 교사의 벌이 무서워서 아예 등교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다양한 답이. 그래서 또한 진규의 중재 방안을 보면 첫째, 진규의 행동 조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화된 학습 프로그램과 적정 교육을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사회성 기술 교수도 있고요.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통해서 진규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있고, 또 부모 훈련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판별하고 정의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 해결 훈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 최 교사가 부적 강화의 덫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건 간에 뭐에 관한 거였어요? 품행장애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품행장애 학생에 대해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좀 더 관련된 책을 보시거나 사례를 보신다거나 거기에 나왔었던 내용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해 차원의 문제이긴 했어요. 이런 문제를 또 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딱 떨어지는 답도 있지만 그 단답형 외에는요,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응용력, 얼마나 또 대체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예시로는 드렸지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에다 둔다? 품행장애 학생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품행장애 학생 부분에 대해서 예, 보시면은 더 다양한 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8번 보시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8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 동주가 전문 상담교사와 얘기한 내용이 일부죠. 샘슨, 피터슨, 렌즈와 리어든의 내담자 유형 분류를 적용해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동주가, 그리고 해당 유형의 특징 3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자, 동주 볼게요. 자, 자기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잘 지낸대요. 최근에 생긴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잘 지내고, 자, 최근에 생긴 진로 고민 외에는 고민도 없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그래서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뭐 플룻 학원이라던가 미술학원도 재밌게 다녔고요. 중학교 들어와서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도 하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로 외국어 공부도 했대요.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그죠? 학교 성적도 다 잘 나오는 편이고요. 이것도 기출 사례입니다. 역시 우리 진로 상담에서 2015년도에 특시 때 나왔던 건데 거의 비슷한데, 자, 진로 상담하는 것에 있어서의 예,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상담교사 물어보죠. 너는 진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과학고를 추천하는 선생님, 외국어고를 추천하는 선생님, 외국에 있는 예술과학고 같은 학교를 추천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다 가고 싶대요. 예, 다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볼까요? 이제 약간 유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빵 터져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다재다능해도 고민이겠어요. 정말. 그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뭐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직업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 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유형이에요? 진로 미결정자 유형이죠. 자, 같이 한번 예, 참고 답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샘슨, 피터슨, 렌즈와 리어든의 내담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한다? 동주는 예, 진로 미결정자. 예, 진로 미결정자 유형이다. 그래서 이 진로 미결정자의 특징 3가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죠. 뭐예요? 자신의 모습, 직업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이 부족해요. 예,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사례에서 갖다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뭐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예, 유추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게 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둘째 뭐예요? 다양한 능력으로, 그쵸? 아까 능력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다재다능했잖아요.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돼서 진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죠. 성격적인 문제는 없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잘 지낸다고. 여기 보면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잘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이 미결정자들은 성격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로 미결정자의 특징, 지식이 부족하고 진로 결정하기가 어렵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진로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격적인 문제는 없다. 성격은 좋다라는 얘기죠. 예, 자, 9번 보시겠습니다. 자, 9번. 예, 가족 상담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작성 방법 먼저 볼까요? 네, 작성 방법 먼저 한번 볼게요.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이에요, 이번에는. 뭐예요? 해결 중심 가족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보라의 상담자, 내담자 관계 유형을 쓰라 그랬어요. 관계 유형. 그 다음에 이 유형의 특징을 사례와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줄친 부분에서 여기 밑줄친 부분에서 상담교사가 사용한 기법의 명칭과 사용한 기법,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법 나왔죠. 우리 아까 앞전에 했었던 기법 명칭과 이 기법의 사용 목적을 한 가지만 서술하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자, 보라가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공부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구나. 이제 상담교사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핸드폰을 보는데 좀 보는 게 좀 심각한 것 같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핸드폰 중독인 것 같고 이러다가 성적도 아예 바닥나고 친구들과도 멀어질까 봐 예, 겁도 나고 걱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보라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시죠. 네, 근래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보는 제 자신이 너무 걱정되고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죠. 이건 어른도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번 보다 보면 말이 뭐 10분, 20분이지 30분,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정말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 그래서 뭐 몇 시까지 딱 하고 핸드폰 반납함에 넣어놓고 다시 그렇게 한다던가 저희도 한동안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어렵죠. 어른인 저희도 어려운데.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축구나 야구 보면은 막, 예, 잠깐만, 하이라이트야. 어서 많이 막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애들이나 막 이렇게 얘기해도 막 못 들으시는 아버님들도 계시고 아내가 얘기해도 막 그런 분 계시고 또 아내는 어때요? 우리 아내분들은 막 너무 멋있는 오빠들이 나온다 그러면 막 그 드라마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같이 심취돼서 보기도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서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여기 보라가 보면 잘 안 된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걱정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건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술을 잘 드시는 편이래요. 엄마 아빠가 다. 특히 아빠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에 들어오신대요. 그런 날은 엄마랑 막 폭언이 오가면서 크게 다투시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지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계속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특히 뭐 봐요? 먹방. 그죠? 엄청 먹방 보잖아요. 유튜버들이 진짜 막 워낙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름을 잃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지다 보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뭘 했던가 막 진도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과제도 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아무튼간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 부모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빠의 술버릇도 고치고 두 분이 좀 되도록 술을 안 드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럼 보라가 핸드폰을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해결 중인 가족 상담 이론에 근거한 관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관계 유형 뭐뭐 있어요? 자,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이 있죠? 자,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이 있어요. 자, 이거 좀 볼게요. 먼저 이걸 아셔야 또 대입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방문형은 뭐예요? 예, 비자발적. 예, 치료의 비자발적이죠? 그래서 내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모습이고 내담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방문형을 맞이했었을 때 상담자의 역할은 뭐예요? 방문자 가족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비록 자의가 아니라 타의지만 비자발적이지만 상담사에 온 것 자체를 이 상담하러 온 것 자체를 칭찬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예, 조금 약간 경계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불평형은요. 예, 우리 지금 여기 보라가 불평형이잖아요. 그죠? 자, 문제 해결책이 주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이 변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내용을 잘 알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찾지 못하고 또 증상을 보이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자신이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정확하게 보라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보면요, 가족
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해야 되고, 내담자 자신이 그 해결의 주인님을 자각하는 신호가 보이기 전에는 상담자가 해결책을 그냥 무조건 제시하는 거는 삼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고객형은요. 네,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요. 변화를 위해서 어때요?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 목표와 해결책을 찾는 유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주인임을 잘 알고 있고요.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담자가 해줄 역할은 내담자가 제일 먼저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이면서 행동적인 조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라가 무슨 형? 불평형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첫째 하고 나와야죠. 자,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이고, 점인데죠. 네.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 이는 사례에서 보라가 스스로 생각해도 핸드폰을 보는 게 심각할 정도인 것 같다고 한 것과, 또 핸드폰 중독인 것 같고 이러다가 성적도 아예 바닥나고, 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까봐 겁도 나고 걱정도 된다고 얘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뭐예요? 책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책임 전가. 자신 행동이 그렇게 된 데는 다 누구 탓? 부모님 탓. 부모님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빠의 술버릇도 고치고 두 분이 되도록 술을 안 드시게 할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한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친 부분에서, 자, 밑에 밑줄친 부분에서 상담교사가 사용한 기법은 뭐예요? 예외 질문이잖아요. 우리 해결 중심 상담 이론 예외 질문이죠. 그래서 그 사용 목적은 뭐예요?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성공 행동을 의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것. 다시 한번요.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성공 행동을 의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개념 잘 아셔야죠? 예외 질문이죠?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길죠? 10번도요. 이것도 2016년도에, 그러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2016년도에 나왔었던 집단 상담에 관련된 문제, 비슷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전문 상담 교사가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은 추가록이에요. 작성 방법 먼저 볼까요? 자, 슈퍼비전 일회기에서 언급된 하위 집단이 집단 상담과 하위 집단이 잠시만요. 집단 상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하위 집단이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를 얄론과 레스트의 주장에 근거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얄론과 레스트의 주장에 근거해서 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비전 2회기에서 나타난 작업 단계의 특징 두 가지를 코리의 이론에 근거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아셔야 돼요? 얄론과 레스트가 주장한 내용, 그 다음에 코리의 이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슈퍼비전 1회기 볼게요. 자, 상담교사가 얘기하기를 집단 상담 3회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주제로 집단 상담을 진행했대요. 그래서 기태가 주인공으로 선정되어서 본인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아빠와 말다툼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태 이야기가 끝나자 형기도 자신의 가족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기태랑 형기랑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단 상담이 끝난 후에 기태, 형기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우르르 다 같이 기가를 한 걸 본 거죠.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그러면은 기태와 형기의 이런 역동적인 행동들이 신경이 쓰이냐는 거죠. 얘 조금 걱정된다, 염려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제가 볼 때도 지금부터는 하위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위 집단의 형성은 집단 상담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2회기로 넘어가서 상담교사 또 얘기를 하죠. 6회기에서 친구 사귀는데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로 집단 상담을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경지라는 친구는 이제 걸림돌을 극복하려다가 좌절했던 경험을 얘기했고, 혜수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잘 극복한 경험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공감하면서 이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뭐래요? 네, 상황을 보니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하는 집단은 작업 단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했죠. 작업 단계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특징 2가지를 쓰라 그랬죠. 자, 같이 참고 내용 보실게요. 자, 먼저 자, 잠시만요. 자, 얄론과 레스츠의 Q 분류법을 통해서 추출된 치료적 요인, 자기의 정화 대인관계 입력 쭉 있죠. 예, 이 내용들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아이고.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작성 방법 첫 번째가 슈퍼비전 1회기에서 언급된 하위 집단이 집단 상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2가지를 자, 쓰라고 되어 있죠. 예, 얄론과 레스트의 주장에 근거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자, 다른 집단원들과 친밀감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또 공유된 정보의 차이로 어떻게 해요? 괴리감이 조장돼서 결국 집단 응집력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 집단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하위 집단에 속한 집단원들은 집단 상담의 보람을 사실상 이제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집단원들보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위 집단에 속한 집단원들은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전체 집단 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집단 밖에서 다루는 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슈퍼비전 2회기에서 나타난 작업 단계의 특징 2가지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집단 내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또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하는 게 이 작업 단계의 특징이에요. 예, 의사소통이 어떻다? 개방적이다. 집단 내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무슨 단계? 작업 단계. 자, 그 다음에요. 다양한 제안이나 대안 행동을 탐색하는 등 집단원들 모두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점에서 집단원들은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해요. 예, 다양한 제안, 대안 행동 탐색, 그래서 이 작업 단계가 활발하죠. 예, 의사소통이 되게 활발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집단 발달 단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한 거는 요 단계잖아요. 작업 단계. 활동기죠. 한참 활동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의사소통하고 활동을 하는데 발달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다 똑같죠. 도입 단계, 시작 단계, 여기는 뭐 참여 단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과도기로 넘어가죠. 전환하는 단계, 전환 단계, 갈등 단계. 그 다음에 작업 단계로 넘어와서 종결, 추수 단계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작업 단계 특징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2가지 나타냈는데 작업 단계 특징은 신뢰와 응집력이 높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집단 내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는 거죠. 아까 여기 나왔죠. 집단원들 모두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집단원들은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한다. 얘 말 그대로 그냥
예, 작업 단계 활동기니까 예, 자유롭게 의사소통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험도 감수해요. 기꺼이 모험 감수하고 용기 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죠. 그리고 집단원들은 탐색하고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집단에다 내놓고요. 집단원들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고 또 피드백이 되게 자유롭죠. 예. 그리고 충분히 숙고하고 또 집단원들은 집단 밖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직면을 활용하는데 직면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집단원들은 변화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과감히 새로운 행동을 또 시도하려고 하고요. 굉장히 예, 역동적이죠. 자신들이 변화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원들이 희망도 가져요. 희망고취, 예, 희망을 갖죠. 그 다음에 집단 규준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예, 유의한다. 이 작업 단계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보세요. 집단원들의 역할을 보세요. 자. 집단원들은 자신이 탐색하기 원하는 문제들을 제안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이 원활하니까 뭐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고 하죠. 그리고 뭐 집단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나누고 다 뭐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쭉 보세요.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적절한 행동 모델이 되고 예, 행동 모델이 되는 거죠. 특히 직면을 다루는 것과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반응과 자각을 드러내는 것에 지속적인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지지와 반박 사이의 균형도 유지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집단원의 의지를 지지해주고 또 일상에서 잘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때 행동 패턴의 의미를 설명해서 집단원들이 보다 깊은 자기 탐색을 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행동 방식을 고려하도록 하고 예, 뭐 다른 거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예, 통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집단원들이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집성을 높이는 행동을 장려하고 예, 이거는 뭐 예, 유추해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집단원들이 결탁해서 긴장을 풀고 또 친밀한 관계의 편안함을 즐기고 서로에게 도전하는 것을 피하고 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서 통찰을 얻기도 하지만 예, 집단 밖에서 행동까지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집단이요. 예, 집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맹렬히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뒤로 물러나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들을 또 표현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얄론과 레스트의 Q 분류법을 통해서 추출된 치료적 요인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이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의 부분을 발견하고 수용하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작업 단계에서 이렇게 자기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화, 무작정 참는 대신에 나를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 정화죠.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 뭐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대인관계를 예, 입력하고 예, 자,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 정화. 쭉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이건 대인관계 입력이고 또 다른 집단원들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느낌 표현하는 거는 정화. 예, 그리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지도와 후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거를 학습하는 거는 뭐다? 실존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격으로 보여지는지 알게 되는 거는 대인관계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입력하고 출력 엇갈리실 수 있어요. 자, 출력 먼저 볼까요? 집단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욱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게 출력이에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 여기 입력은 다른 부분이죠. 여기 입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예, 어떤 성격으로 보여지는지 내가 비춰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 있죠?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난처한 일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관찰이 내가 동일한 일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 예, 동일시.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아셔야죠. 어떤 부분인지. 만약에 이게 사례로 해서 나오면 얄론과 레스츠의 이 Q 분류법을 통한 치료적 요인에 무엇에 해당하는가라고 해서 그럼 선생님이 자기 이해다라고 쓰실 수 있어야죠. 만약에 이 부분이면 자기 이해다. 뭐 이게 나오면 대인관계 입력이다. 이거 쓰실 수 있어야죠.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로 다룰게요. 나중에 모의고사랑 할 때. 자,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방대하죠. 저희 이 영역이. 하나하나 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보다 보면.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1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드디어. 네, 마지막이죠? 아이고, 아이고. 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가 사티어의 빙산 탐색 기법을 적용해서 제후와 상담한 추가록이에요. 그래서 상담 교사가 탐색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쓰고 빙산 탐색 기법의 목표를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상담 교사가 이제 제후 물어보죠. 실직 이후에 계속 집에서 술만 드시고 계신 아버지께 제후가 화가 났구나. 그런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니? 뭘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이 제후의 감정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감정. 그죠? 어떻게 느껴지니? 감정을 물어본 거죠.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못해서 실직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기에게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제후가 느끼는 화 이면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뭐예요? 그 밖에 화 이면에 그 밖에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가는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그 다음에 나 보실게요. 지금까지 제후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를 탐색해 봤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제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뭐예요? 예, 진정으로 원하는 거. 열망이죠, 열망.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제후는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참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이제 마무리로 이제 답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사티어의 빙산 탐색 기법을 적용해서 상담 교사가 탐색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쓰면 가는 감정, 그죠? 아까 감정이라 했죠? 나는 뭐였어요? 열망이다, 그죠? 그래서 빙산 탐색 기법의 개인적 측면의 목표는 네, 개인적 측면의 목표는 제후 내면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고 표현해서 자신이 품었던 기대를 저버리게 함으로써 또 아버지로부터 충족되지 않았던 열망을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가족 관계적 측면의 목표는요. 그러면 가족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감정, 지각, 기대, 열망 등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하고 공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 최대한 또 선생님들도 중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애쓰셨습니다. 또 날씨가 정말 무더워지고 있는데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부터 정말 늦게 또 공부 시작하셔서 막 열심히 또 힘내셔서 가신 선생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치시더라도 예, 또 금방 또 원기 회복하셔서 또 마무리 잘 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잘 살려주실 수 있는 함께 또 걸어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